자, 오늘은 이 2장 수출입과 국제수지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상품별, 국가별 수출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경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한 빠른 경제 발전을 했죠. 했는데 수출입을 통해서 했다. 수출을 주로 통해서 경제 발전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먼저 이제 분류를 본다 그러면 상품을 이제 수출입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이, 여기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는 상품만 있는 거죠. 서비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 자체는 속성상 대부분 뭔가 하면 내국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뭐 근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상품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는 다 그렇게 나오죠.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수출 데이터를 분류를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이걸 이제 표준 무역 분류, 뭐 이게 스탠다드 코리안 트레이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SKTC입니다. 표준 분류 한 자리, 뭐 또는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결국은 뭔가 분류에 따라서 각 그 숫자로 코드를 줍니다. 0번부터 9번까지. 0번부터 9번까지. 한 자리는 그 숫자 자리가 한 자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숫자가 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이 1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를 10개로 등분했는 겁니다. 10개로 나눈 것을 한 자리 분류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제 SKTC 두 자리 분류라 그러면 그거는 전체를 100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00부터 시작해가지고 99까지. 그러니까 이 두 자리자 숫자는 그렇게 100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라 그러면 100개로 분류되는 것. 그러니까 보통 한 자리 이렇게 돼 있고, 한 자리 내에 다시 또 한 10개 정도로 분류됩니다. 10개 정도로 분류되고, 더 세분되면 이제 세 자리 분류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세분돼 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 뭐 별로 정보도 없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일단 제일 대분류가 되는 10개로 분류한 걸 봅시다. 그러면 식품 및 뭐 사안동물,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살아있는 동물. 그다음 음료 및 담배, 음료, 담배, 그다음 비식용 원료, 그다음 연료는 제외하고, 연료는 밑에 있죠. 광무성 연료, 윤활유, 관련 물질, 석유류입니다. 석유류, 원유, 뭐 그런 거죠. 그다음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제조별 제품, 제조별 제조 제품, 기계 및 운수 장비, 기타 제조 제품, 미분류 상품 및 취급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졌는데, 뭐, 이 글자를 봐가지고는 이게 뭔지 뭐, 아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불확실한 부분도 꽤 있죠. 어쨌든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면, 현재 제일 최근 데이터, 2019년 데이터를 봐가지고,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5,422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이 기계 및 운수 장비가 5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부분도, 이 숫자라는 것은 다 비중, 백분율입니다. 이 액수에서의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부분은 기계 및 운수 장비다 라는 건데, 그럼 기계 및 운수 장비는 어떤 것이냐? 뭐 기계다 그러면 이제 공작 기계라든지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운수 장비는 자동차, 조선, 이런 것도 운수 장비죠. 그리고 기계는 공장에 있는 기계뿐만 아니라 전자제품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나라 뭐 주력 수출품이 뭐냐,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나오죠, 그죠? 그런 뭐 아니면 뭐 모니터, 뭐 LCD, 뭐 그런 SSD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여기다 조선, 자동차 뭐 이런 거죠. 기계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은 화학물 및 관련 제품.
화학물 및 관련 제품은 뭐 화학품입니다. 화학물건, 화학 관련 석유화학이 많죠. 화학품 관련 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별 제조 제품. 재료별 제조 제품이라 그러면 이제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보다는 상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정도로 보면 되죠. 그래서 주요 물건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철강과 섬유입니다. 철강과 섬유. 철강과 섬유 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관련 수출품입니다. 수출품. 화학물 관련 제품. 자, 이게 이제 옷을 만든다. 그러면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이제 천연 섬유, 그러니까 동물에서 나온 거 아니면 식물에서 나온 거 가지고 실을 뽑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옷감을 짠 뒤에 염색을 해 가지고 이제 옷감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봉제를 해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 인공섬유입니다. 인공섬유라는 것이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은 다 원유입니다.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 가지고 나프타를 가지고 뭔가 하면 이 실을 만들었어. 실을 만든 뒤에 그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짠 뒤에 염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옷감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나프타를 만드는데,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학물 및 관련 제품을 들어갑니다. 관련 제품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나프타를 가지고 실이나 옷감을 만들었으면 재료별 제조 제품이 섬유에 들어가는 거죠. 섬유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옷을 만들어 팔았다 수출했다 그러면 기타 제조 제품, 경공업품, 기타 제조 제품은 의료, 신발 등 경공업품입니다. 경공품에 들어가서 여기다 수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단계별로 다 이제 뭐 들어가는 이제 분류되는 품목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고, 기계류 및 운수 장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화학, 기타 제조 제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뭐 식료품, 동물, 음료, 담배, 뭐 비식용 원료,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죠. 거의 없고, 그렇죠?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그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팝니다. 정제가 바르기 때문에 광물성 연료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하면 그 휘발유 아니면 경유, 디젤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르지만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유소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다시, 특히 디젤유 같은 경우는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공장이 없는 나라, 아니면 정유 공장 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입하죠. 그래서 뭐 중국에도 아니면 여러 나라에다 수출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아이러니가 사우디 등 그 중동 산유국들이 또 엄청난 이 기름의 수입국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땅속에 원유는 있어가 원유는 팔지만 정유시설은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조선이 기름을 실으러 유조선이 가는데, 그 유조선에다가 뭔가 하면 뭐 휘발유나 아니면 디젤유를 꽉 실어가지고 가서 그걸 거기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유를 또 실어가지고 오는 거죠. 뭐 그런 뭐 일거양득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출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동 국가들도 그 정유 시설을 많이 했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자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사우디든 큰 회사들은, 큰 나라들은 이제 정유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규모가 적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정치 사태 때문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야단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휘발유나 아니면 디젤유 같은 경우는, 경유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출품이고, 그 다음 기타 제조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죠. 의류, 신발, 경공업 제품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현재 상태고,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제일 옛날을 봅시다. 제일 옛날을 본다 그러면 이때는 제일 많은 것이 1970년, 77년에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타 제조 제품입니다. 이때는 소위 경공업 제품이죠. 그래서 봉제를 통해 옷을 만들든지 뭐 라디오 조립 아니면 브라운관 TV 뭐 이런 것들이 다 경공업 제품입니다. 뭐 경공업 제품, 신발, 의류, 경공업 제품을 주로 만들어가 수출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기타 제조 제품,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료별 제품, 제조 제품 이런 것은 이제 섬유, 이때부터 섬유가 큰 수출 국가였죠. 섬유, 그 다음에 이제 섬유가 수출을 많이 했던 것은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섬유라는 것이 이제 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단이라는 것이 이제 염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염색.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데, 그래야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냥 단순히 실 가지고 뭔가 하면 옷감을 짜가지고 하면 그건 부가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염색을 뭐 아름답게 원하는 방향으로 염색을 하면 그건 이제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색을 통해 가지고 섬유를 수출을 많이 했는데, 자 이제 염색이라는 것이 상당히 공예 산업입니다. 공예 산업. 염색 과정에서 그 약품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해를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제 염색 같은 거는 기피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염색을 별로 안 하죠. 안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섬유 수출이 확 줄었습니다. 이때는 섬유가 이제 주 수출품 중에 하나였죠. 섬유, 뭐 포항제철의 철강,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계 및 운수 장비, 이거는 주로 이제 전자제품 정도, 뭐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보면 식품 및 동물, 식료품도 굉장히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많은 수출했죠. 상대적으로 많은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농작물도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데서 수출 많이 했죠. 낮은 인건비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수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과일이랄까 뭐 아니면 고가의 뭐 조금 품질이 좋은 그 과일이랄까 아니면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주로 수출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민소득이 한 5배 이상, 실제적으로 5배 이상 차가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싼 건 잘 소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낮은 인건비로 만들어서 일본에다 수출하면서 이쪽 부분이 또 상당히 큰 부분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양국 간에 거의 뭐 국민소득 차가 없어지면서 뭐 일본에 특별히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이 뭔가 하면 특별히 일본보다 뭐 더 싸게 싼 인건비로 질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일본용어로 그 농사를 하고 뭐 그런 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가 이제는 그게 이제 점점 줄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에서 이 세 부분 중에서 경공업 제품은 이제 급격히 줄었죠. 줄었고, 그 다음에 기계 및 운수 장비 이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재료 및 제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한데, 뭐 섬유는 줄었지만 다른 부분은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액수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되고,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 기계 및 운수 장비입니다. 운수 장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수출품이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기계, 운수 장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중후장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공장 설비가 많고 뭐 아주 큰 공장 설비, 무거운 기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제조품 물건 자체도 뭔가 하면 무겁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그런 물건들이죠. 그냥 경공업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자동차는 무겁고 뭐 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다 무거운 거죠. 기계 같은 건 다 무거운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것은 가볍지만 반도체 만드는 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시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물건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순위는 기계 및 운수 장비, 재료별 제조 제품, 화학, 기타 제조 제품 등이고, 기계 및 운수 장비 부분이 가장 많이 성장했죠. 그리고 광물성 연료, 화학물 이 부분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 화학물 이 부분이 많이 성장했죠. 많이 성장했고, 광물성 연료 이 부분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로 다 석유화학 관련입니다. 화학이라 그러면 그 유기화학, 무기화학으로 나누는데 학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은 주로 이제 무기죠. 석유 관련, 석유화학.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학 산업이 그렇게 크게 된 것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쓰게 되니까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유를 정제해 가지고 자동차용 기름을 만들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화학 산업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학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본다 그러면 그 석유 화학 산업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석유를 정제를 하고 휘발유, 비행기 기름도 나오는 것이고 항공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프타를 통해 가지고 온갖 플라스틱류, 옷감, 뭐 온갖 소재,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산업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기술이 바뀌면서 자동차가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학 산업은 확 줄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확 줄죠. 뭐 배터리 산업은 그래도 뭐 갈 수 있어도 배터리는 그런데 이 비중 자체가 석유화학에 비해 가지고 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화학 산업이 굉장히 석유화학 중심으로 큰데 그 산업의 비중 자체가 만약에 이 운송 장비에서 이 기름을 사용 안 한다. 그리고 배터리로 전기로 바뀐다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화학 산업이 상당히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은 광물성 연료 화학물이 큰 것은 이제 석유 화학 시설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원유를 정제를 많이 해 가지고 직접 기름으로 팔기도 하고 나프타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장치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조 제품, 재료별 제조 제품의 비중은 많이 축소가 됐죠. 이제 제일 많이 축소된 것은 기타 제조 제품입니다. 중공업이었습니다. 경공업이라고 이야기죠. 경공업.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경공업, 그러니까 인력, 낮은 인건비로 뭔가 하면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었죠. 근데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여유가 좀 되니까 이제 좀 더 기술이 있는 큰 공장들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로 수출품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기계 및 운수 장비 쪽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이제 더 빠른, 이제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별로 봐서, 수출의 그 변화 과정, 그 다음에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어떤 물건인지 조금 덜 와닿죠. 물론 이제 관로로 설명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넣었습니다. 13대 주력 품목. 그러니까 뭐 아직도 뭐 옛날의 그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 경제 개발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 시스템 내에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품을 관리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하던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관리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쪽 산업에다가 자원을 그러니까 자원을 좀 더 분배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쪽 기업이랄까 산업이 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기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지금은 관리한다는 것이 기껏해가지고 뭔가 하면 거기서 데이터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는 정도죠. 발표하면서 기업에 있는 실적을 가지고 정부가 관료들이 실적을 낸 같이 그런 발표하는 그런 좀 우스운 꼴인데 어쨌든 그렇게 집계를 해가 발표를 하니까 상품 품목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우리가 눈에 쉽게 드러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6년부터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주력 수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그냥 살 길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워낙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목을 매달았었죠. 근데 이제 그 타성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좀 보면, 그때 이제 2006년에 봐가지고 이제 크게 뭐 한 상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품목 정도로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대분류는 아니라 한 중분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도체, 일반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3개 산업을 그 품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것들의 현황을 계속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뭐 2014년만 하더라도 이것들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거의 뭔가 하면 4분의 3. 그 다음 2016년,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2016년만 하더라도 76%입니다. 전체 수출액의 76%.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그 정도 됩니다. 70% 이상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주 수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13개 품목 중에서 등위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현재 등위로 본다 그러면 현재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등위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다 알겠지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특히 이제 D램 중심이죠. D램이 뭐 엄청나게 많고 그게 이제 가장 주력이죠. 그러니까 집적 회로 및 개별 소자 반도체, D램 반도체로 수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DDR4 같이 뭔가 하면 메모리로 만들어가지고 기판에다 꽂아가지고 수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기계입니다. 뭐, 잘은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 잘은 모르는데 일반 기계도 액수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굴삭기, 휠로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뭐 포크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건설기계. 뭐 우리나라 뭐 현대 아니면 뭐 대우, 지금도 대우가 있나 모르겠지만 뭐 한 두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걸 주로 많이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공작기계. 그럼 이 공장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 그 다음에 냉동 공조, 냉동 시설. 뭐 냉장고는 이건 경공업 제품이고, 냉장고 말고 전자제품이고, 이 공장에 있는 냉동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냉동 공조라고 하죠. 기계류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입니다. 승용차, 화물차, 뭐 기타 특장차, 소방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등. 네 번째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에틸렌, 프로필렌, 뭐 스틸렌 등 석유화학 중간 원료, 기초 유분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석유 제품하고 나뉩니다. 휘발유, 경유, 뭐 제트유, 항공유 이런 거는 등유 이런 거는 석유 제품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프타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옷감을 짜내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다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옵니다. 정제 과정에서 이제 온도 차에 따라 가지고 뭐 그 항공유부터 시작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석유 제품이 있고 석유화학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용 원료는 다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수입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뭐 석유를 굉장히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수입된 원유의 절반은 다시 외국에 수출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된 원유의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절반 정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다가 석유화학 제품이나 아니면 석유 제품으로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철강, 포항제철, 뭐 현대제철 등등의 철강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을 따로 수출합니다. 부품을 따로 수출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어, LCD, OLED, PDP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PDP는 거의 없어졌죠. 이 분야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변화는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위치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브라운관 TV부터 TV 브라운관 만들어가지고 수출했었죠. 그 70년대 경공업 제품 수출해서 이제 주가 그거였죠. 브라운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PDP나 뭐 LCD로 갈 때 이제 재빨리 그쪽으로 갔던 거죠. 못 갔다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브라운관 만드는 공장들이 이제 PDP나 LCD로 가가지고 그걸 만들고 지금은 이제 PDP는 한물 가고 대신에 LCD에서 이제 LED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소위 디스플레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몇십 년 동안 뭐 주력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상품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선박.
뭐 현대중공업 아니면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3대 중공업 업체들 있죠. 이게 조선 업체들이죠. 배 만드는 업체들이죠. 최근에는 이제 뭐 한동안 뭐 세계 조선 경기가 나빠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제 선박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보릿고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좀 남쪽이 좀 호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장비, 휴대폰, 뭐 위성전화, 안테나, 리모컨 뭐 이런 거고, 섬유류, 그 다음 가전제품,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이런 겁니다. 컴퓨터나 컴퓨터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13대 주력 품목이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붙여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수출액에서 요 13개 품목만 하더라도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됐죠. 그러니까 주 수출품이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요 13개도 좀 조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 좀 비중이 많이 떨어진 게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밑에 이제 있는 3개입니다. 밑에 있는 3개, 서너 개, 4개까지도 포함되죠. 한때 이제 컴퓨터 수출이 많았는데, 이제는 컴퓨터는 오히려 뭐 국내도 수입하죠. 수입하고. 별로 이제 만들어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 국내에 별로 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요즘에는 이제 뭐 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들더라도 뭐 국내에서는 디자인만 하고 외국 OEM으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조업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했죠. 꼭 우리나라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산업은 좋은 산업입니다. 안 되면 이제 선진국도 인건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설계나 디자인은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조는, 그러니까 제조는 조립은 외국에서 OEM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들여가 쓸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전이나 컴퓨터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뭐 그 회사들은 뭐 그 대형 가전업체들 전자제품 회사들이 삼성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제품 제조는 조립은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임금비가 낮은 나라에서. 뭐 섬유도 마찬가지죠. 섬유도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비해서는 수출 비중이 확 줄고 수출 액수마저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2014년 대비 2019년 보면 요건 조금 늘었지만 이건 SSD 때문에 늘었습니다. 딴 건 다 줄었는데 가전은 줄었죠, 그죠?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섬유류도 뭔가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 다 넣는데 이제 이런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을 주는 거죠. 무선 통신기권은 완전히 줄었습니다. 이건 한때 뭐 거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노키아가 판을 칠 때 그때 삼성전자가 거의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은 뭔가 하면 이 휴대폰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뭐 비중이 줄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출액 변화를 반영해서 이 주력품을 좀 바꾸자 하는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빼자라는 주장이 있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수출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산업들이 있는데 여기 포함 안 된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플라스틱 제품, 바이오 헬스, 농수산 식품. 난데없이 이제 농수산 식품이 수출이 늘더라는 이야기죠. 어떤 부분이냐? 라면, 그 다음 김, 뭐 아니면 초코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식품류에서 뭐 일부는 또 경쟁 뭐 좀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다음에 김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김에 대한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을 원료로 해가지고 또 외국에서 과자를 만든 것도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 들어가죠. 정밀 화학 원료, 그 다음에 최근 뜨고 있는 2차 전지죠. 자동차용 배터리 아니면 뭐 여러 군데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다 무선으로 가는 겁니다. 무선이라 그러면 그 속에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가 옛날같이 쓰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해가 쓰는 배터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화장품 수출을 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산업,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집어넣는 방법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그 다음에 반면에 저걸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GDP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수입하고 있느냐라는 걸 봅시다. 수입품도 뭐 동일한 분류입니다. 동일한 분류인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거의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죠.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그러니까 수출하고 동일한 상품입니다. 수출하는 물건이면 상대국의 수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의 분류는 아까 분류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분류인데 거기서 보면 그러면 어떤 물건을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느냐 보면 현재 5,333억 달러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기계 및 운수장비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좀 아이러니죠.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도 기계 및 운수장비인데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것도 기계 및 운수장비입니다. 사실은 저 부분이 세계적으로 수출이 제일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이 상품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출품이고 일부는 수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계 및 운수장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첨단 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력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들어가는 아주 첨단 장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수입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기계 중에 하나가 노광기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점점 세밀하게 되니까 옛날과 같은 그걸로 이 기계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로 이제 선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레이저를 끊는 첨단 기계, 그게 노광 장비라고 이야기하죠.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선폭이 좁은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죠.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 기계 한 대가 1,500억이라고 합니다. 한 대 가격이 1,500억입니다. 1,500억 원, 억 원이 되는 거죠. 그 장비를 뭔가 하면 한 해 우리나라가 수십 대를 수입합니다. 그러면 그 노광 장비만 해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액수가 뭔가 하면 거의 몇 조 원, 한 5조,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수입 안 했는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가가지고 20대를 20대 전후를 수입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 거죠. 그걸 20대를 수입한다 그러면 3조 원입니다. 3조 원. 삼성전자도 뭔가 하면 매년 거의 그 정도 한 10대 이상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가 장비는 여전히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첨단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입을 하고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외제차도 많죠. 유럽차, 미국차들이 많죠. 일본차까지도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중장비, 버스 그런 거는 이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중장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유럽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기계 및 운수 장비가 수입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수입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고 그 다음 많은 부분은 23%. 광물성 연료, 윤활유 관련 물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거죠. 원유입니다. 원유. 광물성 연료라는 것은 원유죠. 그래서 원유 수입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입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0,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23.5%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해마다 변동이 조금 있지만, 점등이 조금 있지만, 여기는 40% 갔다가 17% 갔다가 이랬지만, 근데 이 변동이라는 것은 수량에서 변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하냐? 19%, 26%였다가 15년은 19%로 줄었다. 갑자기 이 수입량을 줄였냐? 그게 아니라, 이게 줄은 것은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유가는 변동이 심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비싸면 동일한 양을 수입했는데도 액수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지하는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에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건 유가 변동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 수입품의 한 20%, 수입액의 20% 이상을 원유 때문에 수입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수입된 원유를 몽땅 다 우리가 쓰는 건 아니라고 했죠. 20% 정도를 수입했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는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혹자는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인구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게 우리나라 내에서가 아니라 절반 정도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는 아닙니다. 어쨌든 총액으로 봐서는 기계 및 우수 장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광물성 연료, 윤활유 관련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타 제조 제품이죠. 기타 제조 제품은 경공업품이죠. 경공업품인데 뭐 옛날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뭐 굳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OEM으로 통해 가지고 낮은 인건비 국가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전제품을 보면 많은 경우가 뭔가 메이드 인 베트남,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 차이나는 이제 인건비가 높아가 다시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제품인데도 실제 제조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거의 저기 동남아 다른 국가들이 많죠. 이제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고 최근에 더 늘어나는 데는 최근에 이제 명품 뭐 그런 것들 수입이 많아가지고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뭐 비슷한 레벨인데 화학 및 관련 제품 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수축도 하지만 또한 그 뭐 또 어떤 또 첨단 부분은 우리가 제조 못하는 것을 수입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재래물 제조 제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재래물 제조 제품 같은 경우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산화를 많이 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액 순위는 기계 및 운수장비, 광물성 연료, 재료 및 제조제품 이 등이죠. 그래서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장비는 여전히 기계로 수입이 많죠. 열심히 국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유 및 철각성 등 원자재, 뭐 이거는 우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물성 연료, 뭐 재료별 제조제품 이런 것들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타 제조 제품이 늘었는데 이거는 명품 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이제 수입의 동향입니다. 실제 이제 옛날에는 뭐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기타 제조 제품에 뭔가 하면 외국 수입품, 뭐 명품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였죠. 금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좀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앴습니다. 없앴고. 이제 뭐 제한해도 필요 없는 것이 외국 여행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못 사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 사오는 거죠. 알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 국내에서 이제 다 수입 제한을 없앰으로써 명품 같은 경우들의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수입, 상품별, 산업별 수출과 수입 현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국가별로 봅시다. 어떤 나라에다 수출을 하고 어떤 나라에다 수입하느냐. 국가별로 수출을 한번 봅시다. 먼저 수출을 본다 그러면, 자, 이제 큰 변화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2019년 현재를 본다 그러면 수출액 5,420억 달러를 가지고 이만큼 수출을 했는데 어디다 수출했느냐?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체 4분의 1을 중국에다 했어요. 25%. 우리나라 수출액의 4분의 1을 중국에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13.5%. 세 번째가 베트남, 네 번째 홍콩, 다섯 번째 일본, 여섯 번째 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정도는 한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 베트남에다 어떻게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느냐? 갑자기 의아해할 겁니다. 베트남이 뭐 잘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를 많이 사가느냐? 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베트남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 공장이 다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파는 갤럭시는 국내에서 만들지만 국내용 외의 모든 갤럭시는 베트남 공장과 인도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도 공장은 최근에 만들었고
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전 세계 베트남에서 갤럭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 공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갤럭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베트남 공장에다가 반도체, 뭐 메모리, 그 다음에 이 모니터가 되는 LED 뭐 이런 것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입니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한다는데 사실은 중국에다 수출하는 것이 소비재는 아닙니다. 자동차 중국에 한 대도 수출 못합니다. 중국은 이상하게 뭔가 하면 외국 수입은 딱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가지고 자동차는 와서 합작 공장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라. 직접 수입은 금지. 딱던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차를 만들어 팔고는 있는데 그거는 중국 현지에서 만든 거지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는 중국에다 한 대도 수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이제 그걸 이제 미국이 지금은 이제 문제 삼는 거죠. 문제 삼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조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타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철저한 자국 우선적 산업 정책을 중국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우리나라의 중국 공장용 들어가는 중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뭐 상하이 자동차하고 합작해가지고 중국 현대 상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대라는 브랜드로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 차에 들어가는 엔진, 트랜스미션 그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있던 반도체 공장, 저기 스마트폰 공장도 중국에 많이 있었었죠. 지금은 다 문 닫았지만 뭐 그런 공장에 들어가는 중간재가 이 대부분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뭔가 하면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품이라는 것이 소비재가 아닙니다. 최종재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공장들의 중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장보다는 중국 소유 공장보다는 그것도 우리나라 공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국산은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소비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별로 이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우리나라 물건은 별로 없어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별로 많지가 않고 주로 뭔가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 아니면 소위 중국이란 시장 그걸 보고 거기다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공장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수출됨으로써 이렇게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에 대해서는 주로 최종 제품입니다. 성격상 최종 제품이죠. 미국에도 물론 우리나라 공장이 있죠. 뭐 현대자동차 아니면 삼성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는 별로 없어요. 삼성 반도체도 공장, 반도체지 스마트폰 공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자동차는 조금 있지만 좀 성격이 다르죠. 베트남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공장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간재용이다. 그러니까 이 수출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종재라기보다는 주로 이런 식의 물건들이 많다. 거죠. 홍콩은 거의 중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중국으로 직접 수출 안 될 때는 홍콩을 통해 우회 수출됐죠. 지금도 이제 중국 심천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통관의 편리성 차원에서 그 홍콩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별개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중국에 같이 합쳐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상되는 국가들이죠. 즉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고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따르고 있는데 자 그럼 과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아주 옛날 데이터지만 70년대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중국은 0이죠. 왜냐하면 국교 수교가 없었으니까. 중국은 90년대 이후에 국교가 체결되면서 그때부터 수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인 것이고 이때는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의 절반을 미국에 수출했죠. 주로 이제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시장에다 수출하고 그 다음 이제 일본. 그러니까 4분의 3을 두 나라에 수출했는 겁니다. 두 나라에 목매달고 있었던 거죠. 4분의 3을. 절반을 미국에다 수출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의 절반.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을 일본에다 수출하는 그런 경제였죠. 그 외에 이제 홍콩,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다 조금 수출하고
요 뒤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안 보이죠, 그죠? 이것보다 많지 않잖아요. 여기는 중국, 베트남 다 0이고, 대만보다 더 많게 원하면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그런 나라에다 좀 수출했습니다. 유럽에다 수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출 품목이 많아지면서 소위 이제 다변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 비중은 한 절반으로 줍니다. 한 10년 동안에 80년대 보면 줄고 일본도 줄고 주는데 수출액은 늘면서 그 다음에 이 두 나라에 대한 비중이 줄죠. 두 나라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는 말은 여기 안 나타나는 다른 나라들한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수출 다변화를 했는 거죠. 이제는 양도 많아지니까 그 외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곳곳 나라마다 다 수출하는 것이고,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도 다 이제 물건 들고 가면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죠. 그렇게 바뀌면서 쭉 가면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뭔가 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국교 수립 이후에 확 느는 거죠. 확 느는데, 이거는 이제 느는 것이 물건에 대한 수출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경제 발전으로 인건비가 오르니까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죠. 이전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렇게 확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주는 거죠. 일본에 대한 수출 액수가 주는 건 아닙니다. 액수는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줄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부드러진 것은 이 중에서 보면 베트남이더라 라는 거죠. 제일 최근에 거의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뭐 2010년에 2%, 15년에 5%, 그 다음 19년에 뭐 거의 한 9%, 5년마다 더블 정도로 비중이 늘어난 거죠. 그럼 액수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이거죠. 중국은 비중이 줄고 베트남 는다 라는 것은 이제는 2015년 이후부터는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부 공장들은 뭐 야반 도주까지 하게 된 거죠. 야반 도주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먼저 이 변화를 파악해 가지고 대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제 그런 데로 옮겼죠. 옮기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수출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90년대 말까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유럽 선진국에 대해서도 이제 좀 수출하고 있었는데 90년대 말부터는 중국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0년대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뭐 여기서 1, 3, 4 뭐 이것만 해도 대만까지 가도 동남아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거의 뭐 절반이 넘는 지금 현재 구조가 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물건을 수출하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의 중간재, 이게 이제 주 수출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에 대해 가지고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최종대죠. 최종대인데 이런 이제 뭐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많은 경우에는 그 개도국에 있는 공장들의 중간재가 이제 주 수출품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이고, 그 다음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수입은 현재 2019년 현재 수입 액수를 본다 그러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수입 액수가 전체에서 20%, 그 다음에 미국이 12%, 일본 10%, 사우디, 베트남, 호주, 독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고 그 뒤에 일본, 미국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제 뭐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중국에서 낮은 인건비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입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많고 미국하고 일본에 대한 수입품은 여전히 이제 기계류입니다. 기계류. 그러니까 고가 기계류, 그러니까 첨단 기계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은 중국하고 일본에서의 수입이다. 이 부분이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유 때문에 그렇고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고 뭐 호주에서 원자재입니다.
호주에서 주 수입은 원자재죠. 원자재라는 것이 이제 철강이죠. 포항제철에서 쓰는 철강과 그 다음에 그 철강석을 녹이기 위해서 쓰는 석탄, 그런 것들이 유엔탄이 다 호주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재. 그 다음 뭐 조그맣지만 요즘은 와인이나 약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주는 그런 원자재, 광산품이고, 그 다음 독일에서는 이제 뭐 자동차나 기계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주 수입품이 될 겁니다. 자, 과거하고 변화를 본다 그러면, 제일 과거를 보면 70년대는 거의 수입의, 두 나라의 그냥 수입의 뭔가 하면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05년까지 계속됐죠. 뒤집어지는 것이 2010년 이 사이에 이제 중국이 1등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뭔가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이 일본이었습니다. 뭐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뭔가 하면 기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중간재, 부품이 또 일본에서 수입한 거죠. 옛날에는 이제 기계 만들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중간재 만들 능력도 없으면 그냥 단순 조립, 낮은 인건비로 단순 조립을 했는 겁니다. 라디오 조립을 해가지고, TV 조립을 해서 팔 때도 뭔가 하면, 라디오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 뭐, 반도체, 아니면 뭐, 콘덴스, 아니면 저항, 이런 것도 다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조립해가지고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대 수입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골칫덩어리였죠. 이제 이 민족과 감정을 떠났어도, 이제 무역 역조. 항상 일본에 뭔가 하면 좌우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이 더 늘어나요. 수입 물건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그만큼 중간재가 많이 필요하니까 또 일본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공장을 더 증설하려고 그러면 또 일본에서 기기를 다 수입합니다. 똑같은 품질의 기기다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운송비가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 그 다음에 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수입이 이렇게 계속 많았던 겁니다. 많았던 건데, 이제는 이제 이걸 벗어났죠. 벗어나가지고 지금 일본이 위치라는 것이 1등이 여기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함정까지 밀려갔습니다. 밀려갔죠. 이제 다행이죠. 다행이고, 더 이상 이제 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벗어났다. 일본에서부터의 그 종속성이 많이 벗어났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뭔가 하면 이제 첨단 기계류 같은 거는 뭐 자동차까지 포함해가 많이 수입을 했었죠.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고, 그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다음으로 또한 미국에서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했는데, 2000년대 말부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일본과 미국 수입액을 합한 정도 수준까지도 입고하고 있죠. 이거 두 개 합한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물론 여전히 뭔가 하면 기계류 같은 건 수입을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이 느는데 비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만큼 비중을 안 넣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사우디, 그 다음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요 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10등 내의 수입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주로 이제 원유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 수입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류를 수입해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기계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계 가지고 뭔가 하면, 여전히 기계도 수입하지만 중간재까지도 만들죠. 중간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중간재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다 팔아가지고 거기 있는 공장에서, 우리나라 공장 아니면 다른 나라 공장에서 최정제를 만들어가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정도가 되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첨단 기계류까지도 만드는 이제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뭐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이제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항공 분야 그런 거고, 아주 첨단 기계 분야는 여전히 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것보다는 더 크게 눈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있는 것이, 뭐,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상품 분야다라는 겁니다. 상품 분야. 그런데 산업 구조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커집니다. 많은 서비스업이 내수용이지만, 노동집약적이지만, 그러나 요즘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은 뭔가 하면 세계화된 서비스업이 꽤 많죠. 금융도 그렇고 IT 산업이 그렇습니다. IT 산업. IT 산업. 그러니까 이제는 제조업에서 좋은 기계 만드는 것보다는 IT 산업에서, 인터넷 산업에서 뭔가 하면 소위 플랫폼 하나 잘 운영한다 그러면, 뭐 구글을 꿈꾸는 것은 너무 큰 꿈이지만, 어쨌든 그런 플랫폼 하나 잘 운영하면, 잘 만들면, 그게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하면 열심히 하루 내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수출 액수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IT 산업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기업은 뭐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뭐 이런 거 들죠, 그죠?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은 내수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외수도 하죠. 그건 이제 또 별개 회사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국내 서비스는 내수용이고 카카오도 이거는 국내 서비스고 이 한글이란 제약, 그 다음에 국내란 그런 이제 제약 덕에 이제 쉽게 먹고 사는 회사인 거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회사를 만들어야지 큰 판에 끼어들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참 드물었죠. 드물었는데 최근에 그런 회사가 하나 보였어요. 하나 보였는데 뭐 저기 영상 영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비슷한 뭐 그런 영상 기술, 영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미국의 뭐 소위 그 데이팅 컴퍼니, 그러니까 데이터 알선해주는 회사에 그 회사가 뭔가 하면 1조 5천원 어치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툴을 잘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한 대학생들, 프로그래머들이 모여가지고 영상 툴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거죠. 영상 툴을 잘 개발해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데이팅 회사에서 그런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간 겁니다. 그 데이트 알선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이 캐릭터는 잘하는데, 텍스트는 잘하는데 영상이 약하더란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상 기술이 좋은 회사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회사 보고 1조 5천억을 주고 회사를 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부가가치, 제품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1조 5천억을 순이익으로 남기는 겁니다. 물론 그 개발 과정에서 돈이 좀 들긴 들었겠지만 그 액수에 비해 가지고 세 발에 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인 겁니다. 뭐 기계류도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뭔가 하면 아주 공학적인 어려운 기술이 없이도 코딩 잘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좀 잘하고 영상 기술 좀 알고 그걸 가지고 좀 잘 활용하고 뭐 좀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소위 유니콘들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근처 사람도 돈을 벌고 나라도 굉장히 돈을 벌고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 이제 이렇게 바뀌. 이건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전통 산업 이야기입니다. 전통 산업 이야기인데 이제 새로 성장하는 산업은 완전히 또 다른 판이 또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그러니까 상품별 수출입과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수출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정도로 봤습니다.